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립권 서동수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내용들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유로존의 양적 완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자 어제 글쎄요 디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어제 드라기 총재가 일단 바주카포를 쐈습니다. 근데 문제는 포를 쏘고 나서 그 이후에 더 이상 포탄이 없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예, 어쨌든 뭐 부양책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22에서 기준금리를 0.05%에서 0%로 하향을 했고요. 제로금리 시대를 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금금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0.4%, 단기 대출금리가 0.3%에서 0.25%, 채권 매입을 최근에 회사채를 포함한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600억 유로에서 800억 유로로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시장에서 기대에 거의 만족을 할 만한 수준까지 나왔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동안 드라기 총재는 사실 립 서비스에 그치는 걸로 상당히 유명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와 다르게 상당히 또 파격적인 정책들을 내놨는데, 말씀대로 이제 더 이상 포탄이 없다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상당히 우려 깊은 목소리가 나타났어요. 이제 경제 회복을 이대로 끌고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외신들 반응 이번에 어땠을까요? 예, CNN 머니에 따르면요. 유로존이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하락을 하는 반응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시비에서 지금 모든 카드를 지금 동원한 상태다. 그렇지만 실물 경제가 반응이 기대 이하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감도 좀 제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에 예를 들어서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하기는 했지만 반짝 상승하고 나서 니케이가 또 하락으로 전환을 했다라는 이런 과거 사실을 비추어 봤을 때 유로존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이너스 금리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금리가 무용론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은행들의 체질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들을 많이 나타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얘기한 것을 봤을 때 유로존은 지금 현재 하락 국면에 있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불가하다라는 부분에서 정책적인 업사이드 스탠스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는 측면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불안감으로 작용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러면서 유로화는 여기에서 좀 더 약세가 진행이 될 수 없다. 더 이상 금리 인하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양적 완화 확대할 수도 없다라는 이런 느낌이 유로화를 달러 대비해서 강세로 전환을 하게 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강달러의 느낌과 같이 유로화 달러의 강세가 이루어지게 되면 유로 경제가 좀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되면서 증시가 하락으로 전환을 한 모습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언급이 됐던 이 BOJ의 그 뒷길을 걷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유럽 증시가 지금 올해 들어서 다시 한번 좀 부진한 양상을 보이는데, 계속해서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흐름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추가적인 정책의 업사이드가 없다라는 측면은 이전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실질적으로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파란색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고요.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채권의 선호도가 높아진다,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유럽은행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와 함께 이렇게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기가 회복되지 못한다는 국면이 있을 때마다 드라기 총재의 립 서비스라든가 실질적인 양적 완화가 시행이 되면서 시장이 반등하고 은행주도 반등하고 국채금리도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내려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가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돼 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예전과 다른 부분들,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리가 좀 우려 깊은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기대감이 좀 실망 국면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 정책적인 모멘텀이 더 이상 시장에 야기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좀 해석이 가능할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일본 국채금리 똑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거 그 파란색으로 나온 게 금 가격이거든요. 네. 금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라는 측면. 그리고 일본 국채 10년물이 이렇게 선호가 된다라는 측면. 어떻게 보면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 자체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국면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더 이상 달러를 못 믿겠다. 더 이상 시장을 못 믿겠다라는 것들이 금 가격의 상승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장의 지금 레벨과 실제 갖추고 있는 펀더멘탈, 과연 이런 양적 완화가 우리 시장에 얼마만큼의 이득을 주었느냐, 실물 경제가 회복이 되었느냐라는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지표 개선세로 나오는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결국에는 이런 시장에 대한 신뢰감 자체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신뢰하는 수준에서만 자산을 편입을 하는 것이 맞다. 일부 현금이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재료가 이제 노출되는 동시에 상당히 또 실망감이 커지는 그런 구간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앞으로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는지 지표로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제기가 됐고요.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일부 비중을 좀 이어가자, 비중을 확대해 나가자라는 전략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에너지 기업의 고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달 전과 비교해서 글쎄요, 30달러 미만에서 웃돌던 유가가 이제 40달러 밑까지, 턱 밑까지 좀 치고 올라갔고, 이렇다면 한 30% 정도 가까이 좀,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 이후에도 에너지 기업들의 어떤 여러 가지 좀 개선세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최근에 좀 오히려 더 딜레마예요. 그렇죠. 네. 26불에서 37불 수준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무슨 바닥에서 지금 50% 가까이처럼 올라온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100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재작년 하반기를 생각해 봤을 때는 100불 대비해서는 해봐야 한 10%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지금 저유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유가가 지금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최근에 바닥 탈출 국면을 통해서 증시와 이런 유가가 상관관계를 높이면서 이렇게 많이 좀 시장이 안정화되고는 있습니다만 분명히 하락 트리거는 유가에서 다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들을 다시 한번 상기를 좀 시켜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0달러 선까지 계속해서 올라오려는 시도를 보이면서 추가 강세에 대한 기대감도 큰 게 사실인데요. 간밤에는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를 흐름을 본다면 이 같은 유가 펀더멘털 개선 없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랠리를 펼치고 있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부채라던가 재정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외신 반응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유가가 바닥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지금 고통이 반감되고 없어진 거 절대 아니거든요. 네. 여전히 굉장히 저효과 상태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50% 가까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펀더멘탈의 개선이 없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과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디테일들을 한번 찾아보자 이거죠. CNN 머니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40불 이하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에너지 기업들의 이제 그 부담들이 계속 가중이 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 주식도 팔아치우고 채권도 팔아치우고 스탁 오퍼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에너지 기업들이 우리가 봤을 때 유가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에너지 기업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현금 비중을 계속 지금 지금 계속 늘리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에너지 기업들이 파산이 379% 그러니까 4배 가까이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최근에 현금을 늘려서 부도 확률이 하락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런 저유가 상태가 지속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현금들도 다 날려먹고
결과적으로는 진짜 한계 기업 상태로 도달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유가가 중요한 이유가 에너지 기업들의 어떤 부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지만 또 이머징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또 높고요. 글로벌 증시 내에서는 금융 기업들과도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잖아요. 아무래도 뭐 대출 분야에서도 그렇고요. 앞으로의 파급력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제 생각이 아닙니다. 글로벌 IB들이 지금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국제 유가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많이 던지고 있어요. 펀더멘탈 개선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많이 오르냐. 물론 바닥 대비해서 얘기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서 더 올라가는 데다 베팅하기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숏 쳐야 된다. 내년까지 20% 다시 또 떨어질 수 있다. 유가는 20불로 수렴할 것이다. 20, 40불 요 사이 박스권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라는 측면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지금 굉장히 뭐 유가가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증시가 안정적인 국면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하락 트리거는 유가에서 다시 당겨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림을 마지막 한번 보시면 최근 들어서 유가와 주가 간의 상관관계가 2015년 8월 이후로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모습들. 브라질 같은 경우는 0.92, 한국 같은 경우는 74%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높다. 오히려 더 재밌는 것은 미국 증시까지도 유가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을 정도로 0.76의 상관관계를 굉장히 높은 수준, 1위 최고 수치거든요. 이렇게까지 지금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유가가 많이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증시가 버텨낼 여력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기업을 떠나서 이런 원자재 수출국에도 위험도가 다시 증가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가 추이가 굉장히 좀 증시에 있어서 중요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방향타가 아주 좋은 표현이네요. 방향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요. 자, 결국 이제 지금 뭐 펀더멘탈에 전혀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올라가고 있는 유가는 일단 단기적인 것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전체적으로 뭐 글로벌 IB들도 지금 뭐 올라가고 있는 유가에 대해서 같이 좀 뭐 너무 편승해서 가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좀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당분간은 이제 주가와 유가 좀 민감하게 좀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히 좀 체크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좀 얘기를 나눠봤어요. 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고맙습니다.